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 3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의 양영석 멘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왔습니다. 4월 달이 우리 종합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양시장이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1월 달부터 상승세가 지속이 되었지만 4월 달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의 상승률을 구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여가지고 3년 이상 지금 강세를 시전 중이고요. 작년부터 유동성에 기인한 유럽 증시의 상승세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니케이의 급등세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이것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등장한 증시가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입니다. 4,500포인트를 오늘 넘었는데요. 오늘도 3%의 기염을 토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000포인트를 넘어온 게 엊그제 같았는데 출발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0포인트를 못 넘고선 계속 있었던 지수가 그러니까 100%가 넘게 상승을 한 거죠. 4,500포인트가 넘게 왔으니까. 정말 상당히 강한 양상을 보였고요. 또, 후광통과 연관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차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가지고 중국, 뿐만이 아니고 홍콩, 그 다음에 대만까지 주가들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후광통의 교차 투자 허용에 대한 부분은 한국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는 또 종목별로도 굉장히 강한 양상들을 많이 보여왔고 특별히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출발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700포인트를 상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종목별로 수익률을 상당한 수익률들을 구사를 했고 아마도 코스피에서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유동성 장세 연장으로 들어와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였죠. 지난주에 종합지수가 2190포인트를 육박하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도 275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만 해도 상당한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급등에 따른 약간의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약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오늘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면밀하게 시장을 대응을 해요. 특히나 이제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4월 달 들어서만 콜옵션에서 물론 선물도 255에서 출발한 선물 지수가 4월 달에서만 시세를 단기 시세만도 약 한 20 정도가 지금 276이 지난 금요일 날 상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액면 그 가격으로 20 이상 선물이 2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 선물이 상한가 폭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상한가면 25가 되는데 251대 25가 10%면 25가 돼야 되는데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상한가 폭 정도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 정도 되니까 위아래 뛰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상승률입니다. 선물로도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났지만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5를 써가지고 255에서 그냥 가지고 왔다. 액면 8%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선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 한 달 사이에 레버리지 5, 5배 정도를 썼다고 생각하면 많이 안 쓰고 한 4배 정도를 썼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러면은 48, 32, 한 30% 선물에서만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옵션에서 말할 것도 없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이 지금 줄기차게 4월달 들어서 한 달 내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콜 외가 같은 경우 270, 지난주에도 제가 적중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월요일 날
파생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콜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완전히 그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 라인,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을 상회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옵션 양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었죠. 자, 일단 뭐 구구절절한 얘기들은 좀 이따 풀어가기를 하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200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투자자별 매매를 종합을 한번 해볼 텐데요. 투자자별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2천억의 현물 매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870억의 수매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틀에 걸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선물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약 한 금액 기준으로 9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일 평균으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5천억 원대의 현물 매수를 보였는데 오늘은 2천억 원대로 약간 다소 줄기는 했지만 뭐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 주말에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굉장히 매물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놓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오늘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22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1,600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시연을 했었습니다. 자,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익이 나니까 일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욕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수가 220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니까 매물이 좀 서둘러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지수가 조금 눌린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투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1,400억 정도의 오늘 매도를 보였고요. 지금까지의 매도 주체는 지난주까지는 증권사와 투신이었다면 지난 주말에는 연기금이 가세를 했고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매수의 기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를 한번 하면요.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 요약을 하면 급등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작용된 장이다. 그러나 시장은 살아있다. 자,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종합지수 하락률과 코스피 200의 하락률과 그리고 선물의 하락률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종으로 한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한눈에 딱 보면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가총액을 뭐 업종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200이 0.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선물이 0.2%, 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는 0.1% 하락했습니다. 별로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살짝 눌린 거예요. 마이너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급상승을 했다가 반락을 한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만 딱 보면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는 이제 선물 옵션 투자 이제 초보 탈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베이시스 이름은 이제 뭐다 이런 개념은 좀 아시죠, 이제. 그죠? 컨텐츠다, 뭐, 백그데이션 이 정도는 개념은 다 아실 겁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런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시장 베이시스가 1 위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놀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화랑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피 200하고 선물하고 옵션에 대해서 약간 더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자, 한번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업종 지수를 한번 딱 보면 종합지수가 2포인트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오. 대형주는 0.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빠지고 올라간 건 어떤 게 올라갔냐? 가벼운 것들이 다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것들이 여전히 강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돋보였던 쪽은 이제 종이목재. 가벼운 애들이 순환 상승 사이클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이목재에서는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업종 지수가 4.8%가 올랐으니까 대단히 급등.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의약, 제약, 바이오 이 영역은 코스닥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계 논리도 나오면서도 동시에 종목들이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의약품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도 2.5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무거운 것들이 힘들었고 가벼운 것들은
안 힘들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업종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정밀, 유통, 뭐 전기가스 같은 건 이제 약간 상승인데 금융 라인을 딱 보면 은행이 0.3% 하락, 그다음에 보험이 1.7% 하락. 자, 이랬다. 이러면 제조 중에서 중소형주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1, 4분기 실적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이번 주에 중요한 것들 있죠.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29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비롯한 실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29일 FOMC에서는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주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로부터 다음 주까지 5월 10일까지 지난주에 유로존에서 24일 날 재무장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리스의 문제, 재정지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지금 중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디폴트가 갈 수도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안개 속에서 잘 안 보여,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월 11일까지 이제 연장을 해놨습니다. 5월 11일 날 시한입니다. 그리스가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시한인데, 자, 이러한 부분 두 가지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배할 시장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의 29일 FOMC 회의록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의 실적에 관계된 미국 시장의 전개 과정, 이 부분이 한국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할 거 없이 유로존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월 평균으로 약 20%, 4월 달에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2주 동안에 상승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락을 약간 보이는 독일 주가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정보사항 중에 보면 유로존의 추가적인 주식 펀드 자금들이 최근 2주 동안에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에 대한 문제를 아무래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거로 인식을 일단 하고 있고, 물론 유로존 주가들이 많이 오른 면도 없잖아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슈는 실적과 미국과 유로존의 움직임을 면밀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플러스로 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의 상승세가 계속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 주가하고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눈을 떼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 장세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중요 포인트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증권시장에서 좀 특징적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하회하는 주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종합지수도 5%까지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도 했지만 종반에는 이때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끝내놨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현대차의 실적에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오늘 현대차가 18만 원을 회복했다가 반락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강세를 보여서 2%대 이상의 급등을 나타냈다가 오후에는 다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보건데 이번 주에 시장 예측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 200 업종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지혜를 모아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수가 270을 상회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70이라는 지수가 코스피 200으로는 못 넘고 있는데 이미 종합지수는 그것을 뛰어넘는 주가가 보여졌다는 것을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차트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이 빠지지 않고 건설주가 상승 내리가 조금 지속이 되고 화학주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가세를 하게 되면 코스피 200으로는 당연히 270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중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적중했어요. 완전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코스피 200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를 장중에 경험을 하고 주봉상에 272.8대였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200이 신고가를 일단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굉장히 길게 밀렸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꼬리라고 얘기를 하죠. 꼬리. 이렇게 위에 꼬리를 쫙 달았습니다. 이 꼬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단기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필요 이상으로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소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급하게 매몰화되면서 꼬리를 길게 다는 양봉이 출현했는데 여기서 이 앞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꼬리를 한번 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보면 꼬리를 달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유동성 장세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 이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주가들이 지수라든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중요하게 반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순간들에서는 어떤 형태의 반응들을 꼭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내지는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마켓의 강세 현상도 그럴 뿐더러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포석으로 보면 앞으로도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이격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수가 급등한 것에 대한 경계 매물성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는 세력이 상충되는 지역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도래되는 2100 종합지수로 2160포인트에서 2180선, 90선에서는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종합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272.5, 오늘도 아침에 갭상승을 했었습니다. 갭상승을 했다가 반납을 했어요. 이 갭을 바로바로 메꾸는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잠재 대기 물량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까지 끌고 왔던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다소 약화되는 측면에 이식 매물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수가 좀 떠듬거릴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눈치를 보려고 하는 글로벌 마켓의 항력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분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하게 온 그러한 부분들의 이격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싼 재료와 수급을 볼 때 주봉상에 이번 주는 열십자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오늘도 270을 테스트해 가면서 대형주가 물량을 받고 있다 하는 측면은 지수가 상승으로 쭉 뻗어나가는데 제동이 일단 걸렸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약간 숨고르기 내지는 하락의 조정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리스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다소 급하게 매물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주요 증권사들이 지금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증권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는 심지어 208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잡아놨습니다. 120포인트 영역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시장에. 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물량을 받게 되면 외적인 변수에서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를 어떤 박스 안에 가둬놓아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저도 증권 경력이 28년이 되지만 지금 시장을 단언해서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분석을 해온 방법으로 봤을 때
주봉 분석에 의하면 이번 주에는 오히려 위아래 상단과 하단이 서로 상충하는 타협점을 이뤄가는 형태의 주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해서 열십자 도지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아래 폭은 1.5%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 선물 옵션 전략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 전략에 있어서는 주식에서는 이제는 과도하게 오른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매몰화될 수 있는 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크게 보고 지금은 좀 현금화 시켜 놓으십시오.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많이 올랐을 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분할해서 현금화 시키는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불과 얼마 후에 또 열기는 또 쉽게 돼 있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일 이격을 보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좀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당연할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왔고 그다음에 여타 나라나 이런 부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몫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측면이 좀 강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선물 6월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이 271.40, 0.6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0.24%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00은 270.05에서 1이 떨어졌습니다. 1이 하락을 했습니다. 1이. 하락률로 0.37%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코스피 200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0.24% 하락을 했으니까 좀 덜 빠졌다. 자, 그런데 자, 시장 베이시스는 얼마냐? 시장 베이시스는 1.35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이론 베이시스가 0.61인데 그거를 더블로 상회하는 시장 베이시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0.75가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높은 겁니다. 자, 괴리율 당연히 괴리율이 0.27이겠죠. 이 괴리율이 왜 중요합니까? 자, 이제는 슬슬 심도 있는 얘기들을 이제 해도 이해들 좀 하실 겁니다. 자, 괴리율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관계된 매물이 나오거나 매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선물 지수가 현물에 비해서 조금 높게 평가되면 그걸 줄맞추기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당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션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말씀드렸고요. 자, 옵션 재밌습니다, 이제. 옵션이, 지난주에 제가 콜옵션 270, 이거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콜옵션 270이 지금 기준인데요. 지난주에는 267이 기준이었습니다. 271로 못 나왔어요. 제가 한 칸 더 움직였어요. 지난주에 2칸 이상 움직였었어요. 순식간에 선물이 276까지 튀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시장을 딱 보는데, 진짜 로스컷, 소위 말해서 매도자들, 옵션 매도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콜옵션 매도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난주에 적중을 했어요.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맞았습니다. 270이 넘어가는데, 오버슈팅까지 나오면서 276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70 콜이 가격이 1.8대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70을 넘어가기 이게 지난주는 267 밑에 있었으니까요. 270 밑에서 막 주가가 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월요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짜리 콜이 100% 정도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270을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등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풋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가 풋 프리미엄이 270짜리 풋이 이게 지난주에 4가 넘었었어요. 4.5 이렇게 됐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5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여기 콜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270짜리가 몇 가지 갔어요? 276까지 가니까 몇 가지 가요? 네. 프리미엄이 6대까지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죽여놔서 이렇지,
콜 이거 프리미엄이 6 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만 콜 프리미엄이 300% 이상, 주 중에 270 기준으로 300% 이상 시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큰 변동이에요. 엄청난 변동입니다. 자, 그런 큰 변동을 가지고 금요일 날 또 그만큼 외가 프리미엄들 또 죽여놨죠. 콜 프리미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거기다 선물 매도를 때면서 일시적으로 연기금에서 1,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딱 눈치를 딱 보는 겁니다. 전체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270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콜 프리미엄이 3.20. 아직도 콜이 셉니다. 자, 오늘, 종가가 코스피 200이 270.05. 그리고, 선물이 271.40입니다. 자, 그러니까, 콜 프리미엄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3.20 지금 하고 있고요. 자, 풋 프리미엄이 2.10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 선물로 274존이 오늘 못 갔습니다. 자, 274존부터 276까지 지난주에 찍었던 고점은 이번 주에도 역시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때 사인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에서 275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경우에, 강세를 보일 경우, 소위 말해서 커버드 콜 전략은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 외가 매도는, 이제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2주가 남게 되는데 휴일 빼고 나면 영업일수를 한 열흘 정도 남게 될 겁니다. 자, 2주 정도의 옵션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이 2주 정도의 옵션 게임에서는 신고가를 내면서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지난주까지 보였던 급등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 과정으로 꺾어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푼 매수보다는 콜 매도가 좀 유리한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양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요. 풋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변수에서 돌발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5선까지는 조금 리스크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풋 같은 경우는 왜 제가 265선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표, 소위 말해서 20일 이동평균이 지나가는 자리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 약 265 정도 언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265 아래의 풋들은 조금 프리미엄이 붙을 시간이 많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커버드 콜 레이스에 275 이상의 콜에 대한, 특히 280존에 있는 이러한 콜 매도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자, 이렇게 이쪽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잘 안 붙고 조정을 조금 받을 때마다 프리미엄이 급하게 죽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자, 조금 약간은 리스크하지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273 이상의 선물로 273 이상,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2존에서 274존인 경우에 풋 등래가 매수 전략은 유효할 거로 보입니다. 단 2주 동안의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노림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 풋 등래가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당울물.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시장이 좀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약 이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만 꾸준히 보신 분들도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눈을 떠가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파생상품 거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 제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처음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앞으로 또 신규로 진입해서 이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작년 2014년 12월 29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이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규 진입하시는 선물옵션 투자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잘 진입할 수 없게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데에는 투자자 보호라는 또 이러한 그 명분이 계속 강하게 아마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증권시장에 28년 동안 비교적 초기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증권시장에 제가 몸담아 오고 있고 파생상품 거래를 15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쭉 관여를 해왔고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이 증권시장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선물옵션 시장의 팽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옵션 시장의 기능을 보면 금융시장에서 특별히 증권시장에서 할 수 없는 해지의 개념이라든가 투자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선물 파생상품의 거래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앞으로의 이 금융시장은 우리 한국만의 독자적인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마켓과 연계돼서 외국의 투자 자본이라든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이 꼭 국내 자금에 의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마켓에서 또 정당하게 오픈되어야 되고 또한 선의의 어떤 그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져야만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물론 굉장히 정비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자본 자유화 이후에 너무 금융시장을 급하게 좀 오픈한 그러한 면도 있어서 그에 대한 후유증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의 방향을 생각할 때는 규제보다는 자율과 선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게 제가 지론이 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동안의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지식이 굉장히 짧았고 또 거기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의 아닌 손실을 많이 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규제를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받아주셔서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도 선물옵션 파생상품 시장에 좀 준비가 되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좀 조치가 앞으로 너무 급격하게 시장 진입을 막는 이러한 일단의 조치들은 금융시장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제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29일 날부터 지난달 12월 29일부터 작년에 바뀌게 된 그래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개정이 되거나 이제 시장 발전이 조금 이루어지면 아마도 당국에서 그러한 부분의 조치들 완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생상품 거래제도. 자, 이 파생상품은 거래를 할 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모의거래를 의무화시켜놨습니다. 모의거래를 의무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전문 투자자 위주의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위험 관리를 너무 풀어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의 어떤 능력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전문 투자자로 조금 부분을 좀 좁혀나가야 되겠다. 전문 투자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시장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파생상품 모의거래를 의무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9일 일반 개인 투자자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분하게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에 임하셔라. 그래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충분하게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 파생상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입니다. 위험. 위험이라는 거는 리스크, 소위 말해서 위험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위험을 모른 채 수익만 지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면은 높은 수익을 추구할수록 많은 위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특히나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정도가 아니라 순식간에 자산이 엄청난 차이로 변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수익만 지향하게 되면 그 위험을 간과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그러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익보다도 위험 관리에 먼저 연습을 하시고 파생상품에 투자하셔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모의거래, 연습이죠. 반드시 모의거래를 하도록 이것도 의무화시킨 겁니다. 의무화. 자, 이렇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두 가지 개인 투자자가 분리가 되는데 전문 개인 투자자가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전문 개인 투자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전문 개인 투자자는 이미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던 분 중에서, 지난, 2014년 12월 29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결제 약정이 20일 이상 된다든가 이런 조건을 정해서 전문 개인 투자자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인정 기준은 뭐냐면 투자 경험이 1년 이상이고, 자, 금융자산이 50억 이상.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2년마다 심사를 통해서 이 전문 개인 투자자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파생상품 투자자 중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미결약정 거래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전문 개인 투자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 개인 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제 내가 증권회사에 가서 선물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하면 옵션 거래는 지금 못합니다. 옵션 거래는 1년 후에 됩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옵션 거래는 지금 내가 계좌를 개설해도 옵션을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합니다. 선물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전문 이 개인 투자자 이해자는 전부 다 일반 개인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일반 개인 투자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교육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온라인 교육 30시간, 30시간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온라인은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면 이 교육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30시간 이거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 30시간 이게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의무라 그러지만 실제로 이걸 굉장히 들어가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이거 뭐냐면 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도 이러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그냥 임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거래는 필수로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모의거래를 하는 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50시간을 이수하면 교육 의무를 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렇게 신규 투자자가 되는데 이 신규 투자자를 한 번에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신규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1단계는 사전 교육하고 이제 모의거래를 이수를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을 입금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면 되는데 선물은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은 단위가 금액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증거금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증거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증거금도 있고 이 증거금도 처음에 들어갈 때 시작하는 위탁 증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에 따라가서 유지가 되는 유지 증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증권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거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본 예탁금을 일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 예탁금까지. 자, 1단계는 어쨌든 간에 신규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그 1단계에는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그 다음에 기본 예탁금 규정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옵션 거래는 못합니다. 옵션 거래는 무조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이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계좌 개설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생상품 거래하실 분은 지금 계좌를 개설해서 준비를 하시면 옵션 거래는 지금부터 1년 후에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옵션 거래를 난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분은 빨리 거래를 증권회사에 가서 거래를 열으셔가지고 선물 계좌 준비도 하시고 모의 투자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은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거래 경험이 이런 경험이 1년 있고, 자, 기본 예탁금을 예탁한 경우에 뭘 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옵션 거래도 가능하고 옵션 관련한 선물 거래도 가능하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나눠져 있죠. 자, 1년 이내에는 선물만 거래가 그죠. 1년이 지나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재교육인데 교육 이수 후에 위탁 기준으로 과거 2년간 회원별로 산출한 미결제 약정 보유 일수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20일 거래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가 됐더라도 위탁일 기준으로 2년 동안 2년간입니다. 2년간 20거래일 미만 미결 약정.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미결 약정 거래 일수는 20일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일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 투자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0일 거래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신규 투자와 동일하게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의해야만 하셔야 돼요.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고 계신 전문 투자자 대우라고 하죠. 이러한 분들도 지금부터 2년 동안에 앞으로 2년 위탁일부터 2년 동안에 미결제 약정 보유수가 20거래일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선물 상품은 사전 투자 경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시간, 온라인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위험 감수 능력의 1단계는 금액으로 기본 예탁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2단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3단계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기본 예탁금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선물을 제외한 선물 상품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선물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관련해서 사전 투자 경험 파생상품 계좌 개설 후에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1단계 위험 감수 능력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단계 5천만 원에서 1억, 그 다음에 3단계 1억 이상. 투자 가능 상품은 옵션 및 변동성 지수 선물이다. 자, 모든 파생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단계는 무조건 시간적으로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변동성 지수 선물을 제외한 선물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진입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숙지는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모든 그 선물 투자나 또는 옵션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 계좌 개설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온라인 일단 교육과 그 프로그램을 지나야 됩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예전에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내가 지금 전문 투자 대우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킹을 한번 각 거래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결 약정 일수가 10일 29일 이전에 20일 이상이 됐던 분들은 전문 투자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신규 투자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규 투자는 앞으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게 되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지가 되어 있고요. 모의거래 제도에 대해서 금융협회와 거래소에 잘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에 계신 또 거래소의 관계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또 앞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와 진입장벽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선도하고 또는 거기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